안녕하십니까. 2022년 대통령 후보 초청 특별대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 진행을 맡은 신종호입니다. 3월 9일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EBS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의 교육 정책,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담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은 제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국민 1000명, 19세부터 59세까지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후보자께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국민이 교육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듣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답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저희 EBS는 모든 대통령 후보자의 당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안철수 후보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대담에 참석하신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이십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요새 인사 말씀 많이 하실 텐데 오늘 시청자분들에게도 특별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BS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현장 교육 전문가로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저는 의과대학 교수로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 안랩을 창업한 다음에 다시 카이스트로 돌아와서 경영학 교수를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대학교에서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 융합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좋은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대한민국 같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인재밖에는 없는 이런 나라에서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 상황에 맞게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전히 20세기 산업화 인재를 키우고 있는 이 문제점들이 너무나 심각해서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고쳐야 된다.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중에서 1번은 교육개혁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교육은 그 이전 산업화 모델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상당히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안 후보께서 지향하는 큰 교육의 방향 이게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적성교육, 그 다음에 그 인성교육, 그 다음에 창의교육입니다. 즉 가장 첫 번째로는 각자 개성이 다르니까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성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 전달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고요. 그 학생이 뭘 잘하는지를 찾아주는 적성 교육이 중요하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인성 교육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창의교육. 사실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웬만한 일들은 인공지능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저는 그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식교육을 넘어서 적성, 그리고 인성, 그다음에 창의교육이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네. 지식은 인터넷 예. 찾아보면 누구나 그렇죠.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럼 이제 그런 세 가지 중요한 방향을 실천할 수 있는 과제들이 좀 있을 텐데 우리 후보께서 생각하신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크게 보면 이 교육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교육하면은 단순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인데요. 이것을 평생교육, 전 국민을 교육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 지금까지 있었던 교육의 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 틀이 이제는 70년 전에 만들어진 틀이어서 낡았습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의 그 커리큘럼, 교육의 내용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생교육으로의 전환, 또 교육 내용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공약에서 저희가 이제 딱 우리 후보님의 교육 공약 뭐다라고 우리가 들을 때 키워드들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학제 개편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의 학제는 1951년 6.25 때 시작을 해서 70년 동안 변하지를 않았는데 이게 시대 흐름과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이것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생각하는 학제 개편은 만 3세 때 유치원 공교육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년을 마치고 그 다음 또 나머지 만 5세 때 5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또 만 5년 동안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은 만약에 직업 현장에 갈 사람이면 직업학교, 그리고 또 대학 준비를 할 사람이면 자기의 적성을 찾는 학교를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직업을 가든 또는 대학을 가든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직업을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그 사람들은 다시 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맞는 그런 교육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치원 공교육 실천, 그다음에 학제 개편, 그다음에 직업 적성에 연계한 대입제도 개선, 그다음에 평생교육의 강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단기적 과제하고 장기적 과제로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단기, 장기 이 과제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1970년대에 교육개혁을 시작을 해서 그 효과가 1990년대에 나왔습니다. 20년간 걸립니다. 사람을 제대로 인재로 키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장기 계획을 일관성 있게 세우면서 동시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 바로 대학 교육, 대학 입시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좀 과격하지만 수시 폐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그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서 거기에 만족으로 뽑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적인데 미국은 문화가 다릅니다. 비록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학생으로 오더라도 그 입시 사정관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렇게 서로가 연결돼서 아는 이런 상황에서 입시사정관제를 통해서 입학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 소지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펙을 쌓을 때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잘 사는 집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스펙으로 입시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그 수시가 정말 이상적인 입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다. 우리가 좀 더 사회가 발전한 다음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전체 전체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10%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전형, 예를 들면 농어촌 전형에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10% 미만은 특기자 전형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0% 조금 넘게로는 저는 절반을 구분을 해서 절반은 수능,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은 수능과 그리고 또 내신을 함께 평가를 해서 학생을 뽑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수능만 가지고 입시를 치르게 된다면 오히려 일명 강남의 좋은 학군이나 좋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돼서 아마 대부분 그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다 가게 될 겁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뿐만 아니라 그 내신까지도 함께 그 평가를 하는 것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수시 폐지와 관련해서 또 다양한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요번에 저희가 그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 관심을 갖는 게 대입제도 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과도한 사교육 방지책이 필요하다, 또 공교육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응답들이 높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지금 현재 사교육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부터 일명 학원 뺑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맞벌이 부부분들이 많으신데 결국은 아이를 돌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계속 학원들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전일제 학교를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일정한 그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교에서 나머지 보육 및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선생님들이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분야의 교육들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공약으로 내세운 것 중에서도 하나가 한국형 전일제 교육 초등학교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정규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코딩 교육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예체능 교육, 체육 교육, 원어민 교육 등을 통해서 질 좋은 교육을 통해서 학원 뺑뺑이를 돌리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한 저녁 7시까지는 아이들을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하게 되면 여성 직업 단절을 하지 않고도 계속 아이들을 기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만 된다. 그게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학교가 단순히 교육하는 기관을 넘어서 학생들의 성장, 생활을 포함해서 이것들을 지원하는 그 조직으로 변화돼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그 안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수능을 연 2회 실시하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94년에 한번 하고 난이도 문제 때문에 이제 그동안 한 번만 실시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미국에서 여러 테스트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SAT 아닙니까? 근데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하루에 치다 보니까 그날 뭐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1년을 그냥 망치는 일들이 있는데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번의 기회를 주고 그 중에서 높은 점수를 가지고 응모를 하게 되면 높은 점수를 가지고 응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저는 더 공정하다는 입장인데요. 예.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두 시험의 난이도를 맞추기 위한 더 한층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2번 이상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공평하다고 봅니다. 예. 이 수능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번 수능부터 이제 문과, 이과가 통합돼서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 교차 지원 때문에 뭐 문과 침공이다, 뭐 문과생들이 갈 곳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이과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문이과 통합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너무나 전 근대적으로 늦었던 것이죠. 세상은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세상은 하나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이 복잡한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분야를 인위적으로 나눈 거죠. 이 부분은 화학, 이 부분은 수학, 이 부분은 물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 분야가 나뉘게 됐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 종합적인 것보다는 지역적인 부분에 이렇게 국한돼서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연관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연관성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흐름과 옳지 않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 전기, 3차 산업혁명 IT 기술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융합혁명입니다. 수많은 그 기술들이 동시에 발전을 하고 이들이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형태로 이렇게 융합이 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꼭 필요한 인재가 융합형 인재라고 한다면 문이과 통합은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수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문학이나 작문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는 대학들마다 일괄적인 그 성적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지 말고 오히려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만약에 우리는 뭐 수학보다는 오히려 작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가점을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대학에 훨씬 더 많은 자율성을 주면은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추가해서 하나 질문을 연결 드리면 지금 이제 문과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뭐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한국어 인식 능력, 한국어 인식하는 인공지능의 수준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IT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한국어에 대해서 연구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한국어에 대한 그 인식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인공지능의 그런 그 기능들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IT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한국어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것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의 가장 거대한 기반은 전 사회적인 지식 기반이고요. 그 많은 부분들이 인문학입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까지 너무 IT 기술 위주로만 투자를 하고 기본적인 우리가 가진 인문학에 대한 투자에 등한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꾸만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IT 분야의 전문가이고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문학에 대해서 너무나 투자를 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문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데 특히 정부에는 저는 거의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승정원 일기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록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자료들이 다행히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승정원 일기를 지금은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지금의 한국어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옛날에는 제가 듣기로는 한 100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서 인공지능이 초벌로 번역을 하고 사람이 번역을 하니까 그 시간은 많이 단축됐다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이 분야야말로 그 인문학 연구소가 인문학 국책 연구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그런 국책 연구소들을 많이 만들어서 인문학 인재들을 많이 키우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그것이 단단한 그 기반이 돼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아주 그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그런 4차 산업혁명의 메카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다음 정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혁명 가면서 이과 쪽이 강조되긴 하지만 역시 기반은 인문학이다.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지원들을 더 강화함으로써 문과생들이 진로나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한다. 이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인 중에 그 말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과학 말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 또 보니까 인문 쪽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계 변화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변화들이 2025년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2 교육과정이 전면 실시가 되고 이에 따라서 고등학교의 경우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고, 자사고, 특목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또 이 시기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기부터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대단히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적인 제도죠.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여건이 불가능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여건이 좋은 대도시의 그런 학교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만 지역으로 갈수록 열악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에 있어서 옳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학생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 열악한 그런 지역에 있는 그 여건을 그대로 놔두고 고교 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면 기회의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게 됩니다. 그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 전체적인 그 뭐라고 합니까?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평준화 형평성. 교육. 예? 형평성. 예. 지금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그 교육 방향과도 사실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 정부는 교육 철학이 없다. 예. 그러니까 부분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택을 하지만 일관성도 없고 교육에 대한 철학도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되고 그리고 또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고교 학점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인재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그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 부작용이 훨씬 더 많다. 저는 그래서 당장 이것은 다음 정부에서 중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려면 이제 여건들이 지역별로 갖춰져야 되는데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많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게 꼭 부동산 정책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실제 상황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 상황이 그럴 여건이 안 될 때 이걸 밀어붙이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커지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그랬고요. 이 고교 학점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번에 저희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전환에 대해서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또 의견도 이렇게 분분하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월성 교육이 있고 하나는 이제 보편성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흔히들 이제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특히 보수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수월성 교육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엘리트 교육들만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자원들을 쏟아붓고 일반적인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식의 아주 교육적으로는 저는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진보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예 수월성 교육을 없애고 그 모두 다 보편성 교육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경쟁력 먹여 살리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은 사실은 정말 천재 한 명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 교육 철학은 수월성과 보편성 교육에 대해서 물론 균형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만 이 둘 다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보편성 교육들을 하면서도 동시에 수월성 교육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맞겠다. 다만 예를 들면 과학고라고 할 때 거기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은 과학자가 돼야죠. 공대나 자연대를 가야죠. 거기서 의대를 가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예 처음부터 입학을 할 때 서약서를 받든지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원래 그 학교가 가진 취지와는 다른 쪽으로 진로를 이렇게 택한다면 그동안에 혜택을 줬던 그 등록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 내지는 오히려 몇 배 더 내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교육이 다양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그 특목고, 자사고, 외고 이것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고교학점제 이야기할 때 교육격차, 지역격차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학부모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로나19 또 4차 산업혁명 하면서 교육격차, 지역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많고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들이 많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첨단기기 활용하는 거, 또 EBS 같이 이제 교육 미디어, 이 플랫폼 같은 것들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 교육복지 실현,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IT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 교육 격차를 줄이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이렇게 얼마 있으면 물러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투자라든지 관심이라든지 그 콘텐츠 개발은 훨씬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저도 의사 출신이라서 걱정이 되는 것이 이 팬데믹은 5년 내지 3년 주기로 반복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의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5년 동안 또 새로운 감염병이 새롭게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만드는 것은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제가 2020년 초반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2년 이상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학기만 비대면 교육이 될 것이 아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2학기 되면 대면 교육으로 할 거라고 하는 교육 전문가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비교육 전문가들이 많아서 제가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교육 컨텐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드웨어 쪽에 보통 보면 정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배정이 되는데 하드웨어는 그거는 교육 컨텐츠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저는 제대로 된 교육 컨텐츠 그리고 또 특히 요즘은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어서 그 학생들의 여러 가지 그 실력들을 제대로 그 사람에 맞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콘텐츠들을 개발을 하는데 총력을 쏟아서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다음에 오는 팬데믹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온라인 교육으로의 전환에서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또 드리면 이 콘텐츠 개발하고 활용하는 주체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교사 양성, 지원에 대한 뭐 방안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 우선은 교육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학제 개편,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교육 컨텐츠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교사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사 방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토론형 교육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제 철학은 이렇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학생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하면 많이 제공해 주는 걸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은 그냥 읽고 또는 인터넷을 보면은 자기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는다는 것은 교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물어보고 만약에 그 생각이 틀렸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틀렸는지 또 다른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또는 내 생각 말고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면 그 학생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저는 교육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은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교육 방법 자체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토론식 교육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워낙에 수준들이 다 높아서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만 받았지 토론을 해본 적은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만 더 그 여러 가지 보수 교육을 받으시면 저는 우리나라 선생님들 실력으로는 금방 토론식 교육을 주도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개혁할 때 실제 방법도 바뀌어야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배우는 방식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교사 양성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등 교육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고등교육 분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설문조사 해보면 차기 대통령이 개선해 주길 바라는 문제로 제일 먼저 꼽힌 것이 대학 서열화 해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서열화 해소라는 것이 그 국가에서 강제로 이렇게 서열을 새롭게 매기거나 그러기는 힘듭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은 대학의 자율화를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인재를 뽑고, 그리고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등록금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뽑을 수 있는 인재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데이터 과학에 대해서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체를 늘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자율성을 주는 게 저는 고등교육에 맞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주는 것을 교육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저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을 주려면 어떻게 하는가, 좀 과격합니다만 저는 교육부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만악의 근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말에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인사권을 정부나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대학 국가교육위원회. 예. 제가 생각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이 권한을 내려놓고 여당이 권한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권의 여야,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교수님들,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 학생들, 그리고 사교육 업체 관계자들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다 모아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교육 장기 계획을 거기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서 결국은 일관성도 없어지고 쌓아지는 것도 없고 계속 교육은 제자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모든 사회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10년 합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일관성이 지켜질 수가 있겠고요. 그걸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계획을 세우면 내년에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매년 10년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게 죄송합니다만 영어 표현으로는 롤링 플랜이 됩니다. 연속해서 10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속되는 그런 계획이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 방법이 이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운명이 달린 교육 개혁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또 제대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또한 모든 나라들이 한 번씩은 선진국이 되는 나라들도 중간에 이렇게 발전이 멈추는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만 그걸 극복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회적인 대타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인 대타협이 이제는 필요한 단계에 왔고, 사회적인 대타협을 할 때 가장 가능한 것은 교육 분야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학부모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장기적인 국가 계획이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분야들을 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이라든지 또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계속 확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명실공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나라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는 입장이지요. 예, 이 고등교육 혁신과 관련해서 또 이제 직업 평생교육 활성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모두에도 네. 평생학습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 이제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EBS도 사실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좀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모델은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우리나라의 일종의 전문대학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저녁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공부를 합니다. 주말에 가서 또 공부를 합니다. 꼭 그게 졸업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문성을 쌓거나 또는 다른 직장으로 옮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방대학들이 구조조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방대학들의 왜 구조조정이 필요한가? 결국은 지방대학들의 그 학생들 범위가 20, 30대로 국한돼서 시설이 너무나 남아 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부터는 그 교육의 대상을 20, 30대가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를 해서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아까운 이미 지어진 학교라든지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개편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어느새 대담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나 추가로 좀 강조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한 시간을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BS를 통해서 여러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저로서는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교육이 국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마음은 정말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에 나온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이유는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자기 임기 내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먼저 씨를 뿌리는 역할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밀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대타협 기구를 통해서 거기에서 합의된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사회적인 합의를 받아들여서 교육개혁을 하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방향의 옳은 방향의 교육개혁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월 9일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늘 EBS가 준비한 대통령 후보 대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은 역경때의 피난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앞날의 교육이야말로 우리 아이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지혜를 길러주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미래교육의 선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담이 그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대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당 후보들과 저희가 연락이 닿는 대로 추가적인 대담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